초이론에 대한 논의에서 파울로 샌들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비오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정신분석가가 사용할 수 있는 관찰적 이론을 발달시키는 것을 선호했다. 그가 생전에 실관하지 않았던 초이론은 정신분석의 몇몇 기초들을 과학에 사설하고자 했던 시도입니다. 그 용어들 중 하나는 젖가슴, 페니스, 분열, 격렬한 감정서와 마찬가지로 해석의 부류로서 고안된 것이었다. 해석 젖가슴은 해석 페니스와의 관련 속에서 만들어졌다. 그는 젖가슴에 주어진 이름을 하나의 과정으로 취급했는데 이는 그가 가정이란 주관적 감각, 현실적인 것에 대한 표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서로 결합하는 현상들에 대한 느낌의 표현이라고 했던 흉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샌들러는 이 글에서 비온이 임상적 관찰의 기초에 형이상학적 개념을 포함한 정신분석적 이론을 창조하고자 했음을 포착하고 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임상적 관찰 플러스 형이상학적 개념 이코르 정신분석적 이론을 새롭게 창조 이렇게 무식화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잘 이해하신 거죠. 비온이 말한 형이상학적 개념은 문자적으로 젖가슴 혹은 페니스의 가정에 대한 형이상학적 개념이고 플라톤의 용어로는 원형적 이데아 형태 또는 본질이며 칸트의 용어로는 누메나 또는 물 자체이다. 흠의 항구적 결합도 중요하다. 이는 두 개의 대상들 또는 사고들이 하나에 속한 것으로 생각되던 패턴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름으로서의 젖가슴이 가정으로서의 젖가슴에 덧붙여지는 현상에 적용될 수 있으며 패턴이라는 아이디어가 임상적으로 환자의 자유연상입니다. 오타가 나네. 연상 안에 패턴을 분별하는 데 사용된 현상에 적용될 수 있다. 내 생각에 비온의 초이론은 정신분석 이론과 정신분석 안에서 획득한 임상적 관찰들을 선험적 가정들, 즉 우리보다 오래된 가정들과 결합시키려고 하는 시도일 수 있다. 메타라는 용어는 본래 발생학적, 역동적, 구조적 관점들을 포함하고 있는 프로이트의 초심리학적 개념을 암시한다. 초심리학이라는 개념은 흠의 항구적 결합이라고 부른 것, 정신분석적 풍경 전체를 포함하는 특수한 영향을 나타낸다. 나는 비온의 초이론이 궁극적으로 프로이트의 초심리학보다 더 확장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서 잠깐 쉬어서 가죠. 비온의 글은 원래 임상적 관찰을 기초로 하는 글들이 대부분인데 이분이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들고 오는 것은 어떤 이런 초이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 메타티어리 쪽은 조금 이분이 생전에 발표한 글이 아니었던 것으로 나오죠. 나중에 사후에 발간된 책인데 어쨌든 이분도 프로이드처럼 초심리학적인 이론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죠.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이제 비온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각각 달리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초심리학의 얘기,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아까 임상적인 관찰과 이전부터 어떤 면에서는 임상이 있기 이전부터 있어 온 어떤 전 개념들과의 융합이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개념과 임상적인 것들이 만나야 되니까 이것을 접합시켜서 이론화한다고 하는 거가 만만치 않은 얘기죠. 임상적 관찰가로서의 비온과 형이상학을 논하는 철학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영성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쩌면 수학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영역들, 임상가로서의 비온과 다른 통찰을 가진 철학적인 그리고 신비적이고 수학적인 이런 이론가로서의 비온이 함께 만나 있기 때문에 이 두 측면을 다 우리가 오버랩되는 부분들을 잘 이해한다고 하는 게 만만치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텐데
임상적 관찰들과 선험적 가정들을 결합시킨다고 하는 것, 선험적인 가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비혼이 계속 얘기했던 오라는 개념을 지금 임상적 관찰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반복돼서 얘기되고 있는데 그 오를 어떻게 이해하는가는 임상가마다 비혼의 얘기를 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이 오를 각각 달리 체험하고 있는데 그 오와 임상적 관찰을 융합해서 여기에 초이론이 탄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로트슈타인이 이해하는 비혼의 초이론은 프로이드의 초심리학보다 훨씬 확장된 것이다라고 비혼은 보고 있어요. 비오는 그의 초이론을 좌절과 부인, 좌절의 완화, 진실과 삶에 대한 관심, 격렬한 정서, 젖같음, 테니스, 그리고 분열로 열거한다. 나는 이 항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다. 이것들은 수고해볼 가치가 충분하다. 이와가 좌절과 관계하는 방식은 전적으로 부인을 통해서건 아니면 좌절을 완화하기 위해서건 간에 정신의 성장을 위해 결정적 중요성을 가진다. 유아에게 진실과 삶의 충만을 이러한 좌절을 완화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삶의 총알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의미 같습니다. 네, 총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아들으시나요? 이게 단어가 참 교수님 생소한데 생소한 단어죠. 삶의 어떤 총체적인 에센스? 그 총안이라는 건 저도 잘 몰라 찾아보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벽이 있거나 요새에서 구멍이 나 있는데 안에서 대포를 쏠 수 있는 구멍이에요. 그러니까 밖을 내다볼 수 있는데 밖에서는 이 안이 잘 들여다보이지 않지만 안에서는 밖을 잘 볼 수 있는 거죠. 안에서는 볼 수 있는 그래서 좀 비유적인 용어를 썼는데 이제 그런 얘기로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그걸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퍼스펙티브가 그쪽에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젖가슴과 페니스의 중요한 대상들은 즉 엄마 아빠와 연결을 추구하는 것을 나타낸다. 격렬한 정서는 필요한 대상들의 예측할 수 없는 변덕들을 염려하는 열정을 구성하며 그것들에 대한 반응 중 하나는 분열이다. 마음의 역량은 무의식적인 부정성을 감당하고 과제를 포기하라는 설득을 버텨내는 능력이 달려있다. 빈 공간을 견디지 못하는 무능력은 사용 가능한 공간의 양을 제한한다. 비혼에 담는 것, 담기는 것 개념은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개인들의 문제에 대한 그의 대답이 되었지만 내가 알기로는 비혼이 이두 현상을 공식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았다. 여기서 여러분들 부정성을 감당한다고 하는 게 마음의 역량을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여기서 소극적 능력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우리 번역은 이게 마음의 이게 역량이라고 해야 돼. 있어 소극적 역량이라고 돼 있는데 원문에서 이게 네거티브 커패시티라는 얘기예요. 네거티브 커패시티인데 그 얘기는 the capacity to bear negativity and withstands persuasions to abandon the task라는 설명을 붙였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정성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과업을 포기하라는 어떤 설득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 이게 번역이 소극적인 능력이라고 번역은 잘 했는데 이게 결국 어떤 얘기예요?
어떤 부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속에서도 그 네거티비티를 참아낼 수 있는 능력이죠. 아, 교수님, 이게 일종의 억압하고 관련이 있을까요? 어, 그러니까 고통을 억압할 수 있는 능력. 어떠면은 임상가의 경험으로 본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전혀 도울 수 없을 것 같은 절망감도 있죠. 내가 이 사람을 도저히 이분의 정서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이분의 어떤 굉장한 공격성이나 이걸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데 나 이분하고는 도저히 견뎌낼 수 없다고 해서 나 이분 그냥 포기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들었다고 한다면 여기는 엄청난 네거티비티가 있죠. 내가 헬플리스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견뎌낼 수 우리가 컨테이닝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 정서를 컨테인하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끊임없이 들지만 그걸 포기하지 않는 것. 어쩌면 여러분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 아이 나 도저히 감당 못하겠어.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정서를 잘 컨테인하면서 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기다려 줄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되는데 얘 엄마 안 할 거야. 이런 거. 만약에 결혼한 분이 이런 상황이라고 하든 내가 예상했던 부부 생활이 아니야. 이건 내 이상하고 맞지 않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의미가 상실된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부부로서 관계를 끊고 싶어 라고 해서 결혼한 지 1년 안 돼서 헤어진다고 한다면 이 어떤 면은 이 소극적인 능력, 부정성을 견뎌낼 수 있는 힘들이 약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아이들은 이런 능력이 없겠죠. 그래서 담아내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여기서 네. 아이는 이런 부정성이 다가오게 되면 그걸 감당할 수 없겠지만 어머니나 혹은 상담자는 이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거티브 커패시티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힘, 견뎌내는 과정 속에서 비원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컨테인하면서 또 다이제스트 할 수 있는, 소화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이걸 같이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포기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어때요? 우리 이고 스트렝스가 약한 분들은 좌절이 생기면 어때요? 난 할 수 없어. 그럼 바로 포기해버리죠.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정말 안 될 것 같은데도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해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얘기 좀 나누죠. 제 얘기 같아요. 어떻게? 아니, 지난번에 말씀대로 정말 이 내담자는 모르겠다. 막 불안해요. 그럴 때. 불안하죠. 어떻게 해도 안 통하고 무슨 질문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가만히 있는 것도 안절부절 가시방석이었고. 그렇다고 사실 내가 당신하고 안 맞으니 다른 선생님을 만나는 게 좋겠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가요. 알아서 가는데 나중에 제가 합리화를 하면 그래도 내가 가라고 안 하고 지가 갔으니까 다행이야. 근데 사실 겪어보면 이게 현실이면 굉장히 힘듭니다. 굉장히 어렵죠. 저 비슷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새로운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참 그 일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망설여지고 이걸 꼭 내가 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 시간이 필요하다 어차피. 그래가지고 내가 그냥 시간의 흐름에다가 맡기고 있으면은 좀 더 지나면 한 두세 달 지나면 익숙해져가지고 내가 해내고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뭘 바랬냐면은 빨리 2달이 흘러가기를 그렇게 바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 2달이 흘러가면서 그때 그냥 하기 싫고 못하겠고 이런 정서를 갖다가 좀 뭐랄까 약간 외면해버렸어요. 그냥 외면해버리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다가 그냥 맡겨버리고 나니까 2달 좀 지나고 나니까 2달이 아니라 한 달 지나고 나니까 그냥 익숙해져가지고 잘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좋은 경험이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쉽게 포기하게 되는 것들이 이런 네거티브 커패시티의 결핍이라고 이제 이름 지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비온이 얘기하는 것은 이건 언컨셔스한 측면을 보고 있어요. 언컨셔스 네거티브 케이퍼빌리티라고 보는 거죠. 이런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의식하기도 전이죠. 이런 커패시티가 있고 없고는 어쩌면 거의 무의식적인 수준이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이걸 무의식적인 단계에서 이 부정성이 생기더라도 그걸 톨러레이트하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이 없어서 바로 자기가 해야 될 것을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의식적인 거라기보다 무의식적인 거기 때문에 정말 이건 개발 어느 정도 이게 이런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죠. 의식적으로 작정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의 어떤 면에서 무의식적인 능력들도 훈련에 의해서 키워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의식적으로 그 회기에 내가 작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힘들어도 이 사람 참아내야지 이렇게 작정해서 될 것 같으면 쉬운데 이게 무의식적인 커패시티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하고 상관없이 진행된다는 얘기죠.